FOMC 금리 발표되기 하루 전에 CPI가 좋게 나왔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었는데 오늘 새벽 금리 발표 이후에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의해서 다시 분위기가 쌓여졌습니다. 금리는 예정대로 0.5 상승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에서 바로 어제 3프로TV에서 따끈따끈한 희황 방송을 해주신 윤지호 센터장님, 윤지호 대표님의 방송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에서 대표로 승진하셨다고 합니다. 채권 시장의 반응이 격렬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채권 시장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고, 바로 인플레이션 우려는 끝이 났다. 내년 1분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플레이션은 잔잔해질 것으로 예상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급망 교란이 해소된 것이 가장 눈에 띄는 사건이고, 가장 비중이 큰 하우징 지표에서 보여지는 수치, 에너지가 하락 등 수많은 요소들이 인플레이션 우려의 종식을 의미하고, 고로 채권에서 명백한 사인이 나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끝이라고 본다. 왼쪽 표를 보시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라고 쓰여져 있죠. 미국 지표들을 이제 한눈에 보는 방법입니다. 네, 바로 이 사이트인데, 트레이딩 이코노믹 사이트 가가지고 수많은 매크로 지표들을 한눈에 보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시면 컨트리가 보이죠. 컨트리에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관련된 모든 지표가 이렇게 다 나와요. 그 중에서 오비오브에 보면은 커런시, 환율이 가장 위에 있죠. 그리고 GDP, 레이버 프라이스, 인플레이션 레이츠입니다. 이게 바로 CPI 상승폭입니다. 이걸 딱 클릭하면은 이제 이런 레이아웃으로 바뀌는데, 이 레이아웃에 보면 우측에 마켓, GDP, 레이버, 프라이스, 이렇게 한 번 클릭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 말했던 프라이스에 CPI를 그냥 치면은 진짜 실제 수치가 나옵니다. 우리는 상승폭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려면은 인플레이션 레이츠입니다. 인플레이션 레이츠. 중단쯤에 인플레이션 레이츠를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CPI 상승폭이 나옵니다. 딱 그래프를 봐도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그저께 나온 수치는 7.1로 예상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아주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서 여러 가지 지표 한눈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우징도 있죠. 하우징도 관련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잡해요. 그리고 영어를 좀 아셔야 이거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 트레이딩 이코노믹스를 활용하는 법을 좀 알려드렸고요. 간단하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계속 해가지고 어쨌든 금리 발표 이후에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을 한들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그 발언으로 시장이 흔들리면은 또 다른 기회일 뿐이다. 실제로 파월이 금리 인상 후에 매파적인 발언을 했고, 실제로 오늘 시장 흔들렸죠. 기회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베스트 증권에서 내년 시장에 대해서 상고하고로 예상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상반기에도 주식은 좋고 하반기에도 주식은 좋다. 그 근거로 되게 자주 보여드렸는데, 달러 강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거죠. 달러가 약하면은 위험 선호도 강해진다라는 거죠. 주식은 위험 자산이죠. 굉장히 레어한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달러랑 유로화의 투기 포지션을 비교한 인덱스입니다. 짙은 색이 달러 투기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유로화 투기 포지션 대비 너무 높다라는 거죠. 투기 포지션이. 그래서 연말 원달러 환율이 1290원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했던 CPI 소비자 물가를 말하고 있죠. CPI가 낮게 나왔다는 거죠. 아주 잘 나왔다. 장기적으로 대단한 호재다. 좌측 상단의 작은 표를 보시면 예상했던 최저치가 7.2였고 중간 예상이 7.3이었죠. 그리고 최고 예상은 훨씬 높았는데 최저 예상치보다도 훨씬 낮은 7.1이 나온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최저보다 훨씬 더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물가 때문에 파월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거니까 이 지표는 굉장한 호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금리 점도표. 최종 금리 레벨을 5.25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점도표를 보면은 실제로 더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미시간 인플레이션도 꺾였고 유가도 잡혔고
코스트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물가가 잡혔다는 겁니다. 오른쪽이 미시건 인플레이션인데 완전히 꺾였죠. 그럼 본 싸움은 모두가 이야기했듯이 경기 침체라는 건데 연준 의장 파월은 긴축을 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싫다라고 말장난 같은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연설의 함축된 의미를 되새겨보면 이번 경기 침체를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왔었던, 그러나 왔다 간지 아무도 모르는 그 미약했던 경기 침체, 그 두 번의 미약했던 경기 침체같이 이번 경기 침체도 미약한 경기 침체가 온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발언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윤지호 센터장님께서는. 그 근거는 미국의 소비가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실업률이 너무 견조하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금리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경기 침체라는 거잖아요. 어쨌든 미국 소비가 망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미국 가계의 부채 구성을 보면 모기지에 부채가 몰려있죠. 굉장히 비율이 큽니다. 그런데 이 모기지를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가계 소비에는 타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금리를 올린다라고 한든 고정금리니까.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비력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소비가 무너질 리가 없고, 다음 표를 보면 연체율이 보이죠. 이 연체율입니다. 짙은 색깔이 미국 상업은행 신용카드 연체율이고, 옅은 색이 미국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총 부채 비용입니다. 어쨌든 연체율을 보면은 미국의 소비가 망가질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죠. 가계 쪽은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가계의 소비가 살아나는데 기업 역시 고금리만 잘 버텨낸다면 소비에서 힘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바로 주가가 날아갈 수 있냐? 그건 당장은 힘들 것 같다. 그 이유는 수출입 증가율이 아직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고로 상단을 뚫고 나갈 힘이 아직은 미미하지만 하방 역시 막혀있기 때문에 서서히 상승하는 모습으로 시장은 올라갈 것이다. 12개월 포워드 영업이익률을 보면 아래 그래프입니다. 23년 하반기에 영업이익률이 돌아서게 되죠. 만약에 올해 4분기에 실적 쇼크가 나오면 시장은 무조건 간다라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내년 4분기가 되었을 때 MOM으로 상승폭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 바로 턴어라운드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는 게 가장 센 모멘텀이고,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턴어라운드 역시 시장에서 굉장히 세게 반응하는데, 어쨌든 올해 말에 굉장히 안 좋게 나오면은 내년 말에 어차피 턴어라운드 하기 때문에 상승폭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게 반응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실적이 부러지면은 호재라는 겁니다. 결국 파월의 매파적 발언을 통해 장이 흔들린다면 그거는 결국 매수 기회인 것이다. 이번 사이클은 지난 주도주가 아닌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할 것이다. 네이버든 카카오든 전고점을 깨고 올라갈 일은 없을 것이며, 한번 지나간 과거의 주도주는 과거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과거 사례를 봐도 과거에 주도했던 주식들이 그 뒤로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시 온 유일한 회사는 삼성전자뿐이었다. 즉 이번 위기의 특징은 과거 닷컴 버블과 마찬가지죠. 거품을 꺼트린 것이다. 게임주, 비트코인 등 성장주의 시대는 저물었다 라고 보고 계십니다. 반면 내년 1분기까지 반도체 실적이 안 나오면 그때는 정말 사야 되는 타이밍이다. 왜냐? 반도체는 IT의 쌀 같은 것이기 때문이고, 점점 인건비가 비싸지는 추세 때문에 로봇의 등장이 본격화될 것이고, 로봇주를 좋게 본다고 하십니다. 내년은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고, 그래서 비상장 주식도 주목을 하자. 이베스트에서 비상장 주식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참고해서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윤지호 센터장님의 강의 요약본이었습니다.